안녕하세요. 소리 넘어 마음을 깨우는 소리씨앗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동서문화사에서 출판된 동서세계문학 전집 중 한 시대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집요하리만큼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서사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작품은 마거릿 미첼의 단 하나의 소설로 이미 영화로도 큰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장면과 명대사로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스쳐 지나갔던 감정, 영화에서는 미처 머물지 못했던 마음의 결들이 낭독을 통해 더 깊고 선명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돌한 소녀 스칼렛 오하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과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강한 욕망.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 앞에서 서툰 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애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죠. 무너지는 감정의 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 레트 버틀러. 가장 솔직하고 가장 약한 순간을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스칼렛.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강하게, 상처보다 집요하게, 끝내 삶을 선택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미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쌍둥이 탈레턴 형제처럼 그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프랑스계 해안귀족 출신 어머니의 섬세함과 혈색 좋은 아일랜드 태생 아버지의 굵은 선이 무척 뚜렷하게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예리한 턱선과 각진 아래턱이 아주 매력적인 얼굴이었다. 갈색이 전혀 섞이지 않은 연녹색 눈은 빳빳하고 검은 속눈썹이 그 둘레를 별처럼 아련하게 둘러싸고 눈초리가 약간 치올라가 있었다. 그 위에 검고 짙은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싶게 목련처럼 흰 살결에 뚜렷한 빗살을 긋고 있었다. 이런 흰 살결은 남부 여자들이 무척 소중히 여겼기에 보닛이나 베일, 장갑 같은 것으로 저 뜨거운 조지아의 햇살로부터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는 터였다. (1861년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아버지의 대농장 타라에 현관 및 시원한 그늘에서 탈렌턴 집안의 쌍둥이 형제 스튜어트 블렌트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치마 후프 위에서 12야드나 물결치는 초록 꽃무늬가 든 새 모슬린 드레스는 아버지가 최근 애틀란타에서 사다 준 초록빛 모로코 가죽 실내화와 잘 어울렸다. 드레스는 이 근방 새 군에서는 가늘기로 이름난 그녀의 17인치 허리에 꼭 끼어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몸에 착 달라붙은 바스크는 16살 나이에 비해 성숙한 가슴의 풍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수줍은 듯 펼쳐놓은 치마, 신용 모양으로 빗어올려 헤어네트를 씌운 우아한 머리맵시,
무릎 위에 얌전하게 포개놓은 조그만 흰 손. 이 모든 정숙한 겉모습으로도 도저히 그녀의 타고난 성격을 숨길 수 없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워 보이는 얼굴에서도 초록빛 눈빛만은 강인한 의지와 넘칠 것 같은 정열을 숨김없이 나타내고 있어 그 얌전한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몸가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르침과 흑인 유머에 보다 엄격한 교육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그러나 눈만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저 스칼렛? 내일 일인데 블렌트가 말을 꺼냈다. 우린 여길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나 무도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일 밤 무도회에 갈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밤 댄스 프로그램 말인데 설마 아직 전부 예약되어 있진 않겠죠? 어때요? 아니요. 모두 약속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들을 기다리다 벽에 꽃이 되란 말이에요? 벽에 꽃이 된다고? 두 사람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내게는 최초의 왈츠를, 스튜어트에게는 최후의 왈츠를, 그리고 저녁 식사는 우리와 같이 먹는다고 약속해주지 않겠어요? 또 전번 무도회 때처럼 계단에 걸터 앉아 진시 할머니를 불러서 신수점도 쳐달라고 하고. 싫어요. 난 진시 할머니의 점이 제일 싫어요.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나더러 머리칼이 시커먼 데다 까맣고 긴 콧수염을 기른 신사와 결혼하라느니 어쩌니. 머리칼이 검은 신사 같은 거 난 제일 싫어. 그럼 당신은 붉은 머리카락이 좋단 말이죠? 그렇죠? 블렌트가 마음에 든 듯 빙긋이 웃었다. 어서 왈츠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해줘요. 당신이 약속해준다면 우리도 비밀 얘기를 해주죠. 스튜어트가 말했다. 어떤 얘긴데? 스칼렛은 아이들처럼 곧 그 말을 다그쳐 물었다. 스튜어트, 어제 애틀란타에서 들은 그 얘기 말이야? 그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응, PT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 그분이 누구죠? 왜? 애슐리 윌크스의 친척이고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피티팬 해밀턴. 알잖아요. 찰스 해밀턴과 멜라니 해밀턴의 고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바보스러운 아주머니? 나는 그런 별난 아주머니는 처음 보았어. 응, 우리가 어제 애틀란타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분이 마차를 타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내일 밤 윌크스 넥 무도회에서 약혼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뜸해 주더군요. 아, 그 일이라면 알고 있어요. 스칼렛은 실망한 듯 말했다. 그분 조카인 저 머리가 좀 모자라는 찰스 해밀턴하고 하니 윌크스의 일 말이죠? 찰스 쪽은 썩 마음이 내지 않는 모양이지만 그 두 사람이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정말 찰스를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블렌트가 말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땐 당신 뒤를 줄줄 따라다니도록 만들었잖아요. 줄줄 따라다니는 건 그쪽의 자유예요. 스칼렛은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꽤나 여자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헌데 이번 발표되는 건 찰스의 약혼이 아니에요. 스튜어트는 의스대듯이 말했다. 애슐리하고 찰스의 누이 동생 멜라니의 약혼이래요. 스칼렛의 낯빛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마치 경고도 없이 치명타를 받은 사람이 그 충격을 받은 순간에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스튜어트를 쳐다보는 스칼렛의 얼굴이 너무나 잔잔했으므로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그는 그녀가 단순히 놀라고 흥미를 느낀 것뿐이라고 단정했다. 피티 아주머니의 말씀으로는 멜라니의 건강이 시원찮아서 내년까지는 발표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 이야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차라리 빨리 결혼시키는 편이 좋을 거라고 양가에서 이야기가 정해졌대요. 자, 스칼렛.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당신도 우리와 같이 식사한다고 약속해줘요. 네, 약속하겠어요. 스칼렛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왈츠까지 전부. 알았죠? 네, 전부. 당신은 정말 상냥해. 틀림없이 다른 녀석들은 모두 셈이 나서 미칠 거야. 미치려면 미치라지 뭐. 블렌트가 말했다. 우리 둘이서 해치우고 말 테니까. 이봐요, 스칼렛. 아침 바비큐 파티에서도 우리와 같이 자리에 앉아주겠죠? 네? 뭐라고요? 스튜어트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물론이죠. 스칼렛은 대답만은 꼭꼭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도무지 마음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어리둥절해진 두 사람은 잠시 버티다가 이윽고 시계를 보고 마지못해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내게 비밀 얘기라도 할 게 있어요? 네, 비밀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순간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떨림은 멎고 행복과 긍지가 온몸에 밀려들었다. 왜 그녀는 좀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제까지 배워온 숙녀다운 책략보다 이건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그의 눈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의 빛과 믿어지지 않는 듯한 빛,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있었다. 무슨 일일까? 그렇다. 사랑하는 말의 다리가 부러져 쏘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제럴드는 이런 눈빛을 한 일이 있었다. 어째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그리고 대체 애슐리는 왜 이렇게 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윽고 뭔가 잘 훈련된 듯한 가면 같은 표정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매우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은 오늘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소. 그래도 아직 만족하지 않는 거요? 언제나처럼 놀리는 듯 하면서도 애무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만장일치로 하고 싶은 거요? 좋소. 당신은 옛날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소.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뭔가가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녀가 계획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갖가지 생각들이 미친 듯 그녀의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윽고 한 가지 형태로 차차 정리되기 시작했다. 왠지 어떤 이유로 애슐리는 그녀가 장난을 쳤다고 여김으로써 농담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의도를 알고 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애슐리? 애슐리, 말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놀리지 마세요. 정말 제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네, 애슐리? 난 당신을 그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가면이 벗겨졌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스칼렛,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당신의 본심이 아니오. 그런 말을 하면 당신은 나중에 스스로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나까지 미워하게 돼요. 그녀는 얼른 고개를 내저었다. 뜨거운 기운이 빠르게 온몸을 돌았다. 전 당신을 미워할 수도 없어요. 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애슐리 얼굴에 떠오른 건 그녀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비통한 표정이었다. 애슐리, 당신은 저를 생각하고 계시죠? 분명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소. 그는 힘없이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어. 만일 그가 혐오한다고 말했어도 그녀는 이보다는 더 놀라지 않았으리라.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팔에 매달렸다. 스칼렛, 그는 말했다. 저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주고받지 않은 걸로 다 잊어버립시다. 아니요. 그녀는 속삭였다. 전 잊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대답했다. 나는 멜라니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건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낮은 벨벳 의자에 앉았고 애슐리는 그녀의 발밑 방석에 앉아서 그녀의 두 손을 꽉 움켜잡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바로 전까지 파도치고 있던 갖가지 상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텅 빈 것만 같았다. 그의 말은 유리창 위에 빗방울만큼도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빠른 말투로 이야기하는 마치 상처 입은 어린애를 부드럽게 달래는 아버지처럼 연민에 넘친 그 말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녀의 귀에 의미 없이 떨어졌다. 멜란이란 울림이 그녀의 의식에 걸렸다. 그녀는 수정처럼 맑은 그의 잿빛 눈을 쏘아보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그녀가 괴로워하듯이 그녀의 이해를 뛰어넘은 것,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 혐오의 빛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오늘 밤 약혼을 발표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는 곧 결혼합니다. 당신에겐 미리 알려주어야 했지만 벌써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에겐 그렇게 많은 구원자가 있는데 난 스튜어트가 생명과 감정과 이해력이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방금 당신은 나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아프도록 꽉 쥐고 있었다. 당신에게 상처 줄 말을 나에게 하라는 거요? 그녀의 침묵이 그를 압박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당신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결혼이란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린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성격이 우리처럼 서로 달라선, 그리고 애정만으론 성공적인 결혼이 될 수 없어요, 스칼렛. 당신은 남자의 전부를, 그의 육체며 심장이며 영혼이며 사상까지도 전부 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만일 그를 손에 넣을 수 없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비참해지겠지. 그런데 난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줄 수가 없어.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어.
게다가 나는 당신의 마음이나 영혼까지 갖고 싶지는 않을 거요. 이것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요. 그러다 마침내 당신은 나를 증오하게 되고 얼마나 쓰라릴까. 당신은 내가 읽는 책이며 내가 즐기는 음악까지도 증오하게 될 거요. 왜냐하면 책이나 음악은 한순간이라도 나를 당신에게서 뺏을 테니까. 그리고 아마도 나는 당신은 그녀를 사랑해요? 그녀는 나와 많이 닮았소. 내 피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소. 스칼렛,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하면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었다.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어. 그게 누구였더라? 그녀가 그걸 들은 건 100만 년이나 된 옛날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소. 머리 어딘가에서 천천히 불꽃이 피어오르고 격렬한 노여움이 다른 모든 것을 불어 끄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만큼 비열한 분이군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멜라니와 결혼하게 돼 있으면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정말 신사가 아니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소. 그리고 멜라니에게 더욱 나쁜 짓을 하고 말았소. 당신이 이해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소. 삶에서 내가 갖지 못한 모든 정열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나에게는 불가능할 만큼 격렬하게 사랑하고 격렬하게 미워할 수 있는 당신을, 당신은 마치 불처럼 바람처럼 야수처럼 천진난만하오. 하지만 나는. 그녀는 멜라니를 생각했다. 멜라니의 꿈꾸는 듯한 잔잔한 갈색 눈이며 검은 레이스 장갑을 낀 얌전하고 작은 손이며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이 문득 눈에 떠올랐다. 그녀의 노여움이 폭발했다. 그것은 제럴드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아일랜드의 조상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 저항적인 행위를 감행케 한 분노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몸 안에는 세상에 어떻게 보든 묵묵히 참는 교양 있는 로빌라드 집안인 모게의 피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비겁자.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당신은 네, 아니오라는 말을 할 때밖에는 입을 열 수 없는 자기와 똑 닮은 데다 솔직하지 않고 버릇없는 아이들만 몇씩이나 낳을 저 멍청하고 조그만 어릿광대 같은 멜라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왜? 멜라니에 대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당신에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비겁자. 신사답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나하고 결혼할 것처럼 해놓고선. 억지 소리 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항의하는 투가 되었다. 언제 내가?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확실히 그는 한 번도 그녀에 대해 우정의 울타리를 넘은 일은 없다. 그걸 생각하자 다시금 새로운 노여움이 상처받은 긍지와 여자다운 허영심에서 나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쪽에서 쫓아갔는데도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대신 멜라니 같은 창백하고 조그만 계집애를 고른 것이다. 아, 엘렌과 마미의 훈계를 지켜 좋아하는 눈치 같은 걸 보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처럼 몸이 불타버릴 만큼 부끄러운 꼴을 당하다니 어떠한 일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쫙 쥐었다. 그도 따라 일어났다. 그 얼굴에는 강제로 현실에 몰린, 게다가 그것이 고통에 찬 현실일 때의 말없는 비참함이 가득 차 있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증오하겠어요. 이 가짜 신사, 비겁자, 비열한 인간. 더 지독한 욕설은 없을까? 하지만 속이 후련할 만한 욕은 찾아낼 수 없었다. 스칼렛, 제발.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그 울림은 조용한 방 안에서 마치 채찍으로 후려치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그녀의 분노는 씻은 듯 사라지고 서글픈 마음만이 가슴에 가득 남았다. 피로한 그의 흰 얼굴에 그녀의 손자국이 빨간 흔적을 남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입술에 가지고 가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갑자기 그녀는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격심한 분노의 반동으로 무릎에 힘이 빠져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가버렸다. 때린 그의 얼굴의 기억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긴 복도 저쪽으로 사라져가는 부드럽게 소리 죽인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 그는 그녀를 증오하겠지.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자기 쪽에선 손도 내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얼마나 몸이 닳아 덤벼들었는지 생각해내겠지. 그녀의 손이 곁에 작은 탁자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웃고 있는 두 어린 소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주 작은 중국 도자기의 장미꽃병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방 안이 너무나 조용해서 침묵을 깨기 위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꽃병을 집어 방 맞은편 벽난로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꽃병은 키가 높은 긴 의자 위를 아슬아슬하게 넘어 대리석 난로에 부딪혀 쨍그랑 깨졌다. 이건... 긴 의자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좀 너무하는군. 그녀는 이때처럼 놀라고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다. 입안이 바싹 말라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다.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 의자 등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레트 버틀러가 이제까지 누워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과장하여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인사를 했다. 낮잠을 방해받고 아까의 열띤 논전을 듣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유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자들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이 사내에게 죄다 들키고 말았으니 그녀는 용기를 쥐어짜 위험 같은 것을 유지하려고 했다. 당신은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인가요?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대담한 검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침입자는 당신이었소. 나는 여기서 케네디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선 아무도 별로 환영해주지 않는 것 같기에 그 환영 못 받는 존재를 이곳에 숨겨놓은 셈이지요. 여기라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허참.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픽 웃었다. 이런 상스럽고 예의 없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이젠 입에서 꺼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엿듣게 하고 말았다고 생각하자 또다시 화가 발끈 치밀었다. 남의 이야기를 엿듣다니. 그녀는 호되게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엿듣는 건 가끔 아주 재미있고 또 유익하지요.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오랫동안 엿들은 경험으로 나는 당신은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신사가 아니군요. 옳은 말씀 하고 그는 가볍게 받아넘겼다. 그리고 아가씨, 당신도 숙녀는 아니죠. 그는 그녀에게 꽤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또 픽 웃었다. 하지만 지금 엿들은 것 같은 말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방금 있은 뒤에는 누구도 숙녀다움을 지키기 어렵죠. 하지만 내게 숙녀가 매력적이었던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에게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에 올릴 용기도 없거니와 또 가정교육이 모자란 여자가 갖고 있는 재미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실증이 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당신은 친애하는 스칼렛 양? 당신은 보기 드문 활기, 매우 존경스러운 활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우아한 애슐리 군이 당신과 같은 격렬한 성격의 아가씨를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아가씨가 뭐라고 했더라? 삶에 대한 정열이라고 했던가요? 이런 정열을 가진 아가씨가 주어진 것에 대해 그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신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없고 가련한 인간에게는 당신은 그 사람의 신발을 닦을 자격도 없어요. 그녀는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평생 그를 미워하겠죠? 그는 긴 의자에 몸을 묻었다. 의자 너머에서 껄껄대는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만일 이 남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녀는 죽여버리고 말았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품위를 갖추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무거운 문을 꽝 닫았다. 너무 급히 층계를 뛰어 올라갔으므로 층계참에 이르자 정신이 아찔했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난간을 붙잡았다. 분노와 모욕과 피로 때문에 바스크가 찢어질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마미가 재어준 코르셋이 너무 빡빡하여 불가능했다. 만일 그녀가 기절해서 여기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애슐리도, 저 상스런 버틀러라는 사나이도, 그리고 샘많은 처녀들도 이것저것 제멋대로 상상하겠지? 난생 처음으로 그녀도 다른 아가씨들처럼 각성제를 가지고 다닐 걸 후회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을 썼던 일조차 없었다. 그만큼 그녀는 한 번도 어지러움을 느낀 경험이 없는 것을 언제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절대로 지금 까무러칠 수는 없어.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곧 원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